여러분께 한 가지 장면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모인 친목 모임입니다. 7, 8명이 둘러앉아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들을 마주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야기가 무르익었습니다. 누군가의 건강 이야기, 누군가의 여행 이야기로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밥상 한가운데에서 한 분이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막내가 이번에 대기업에 붙었어. 연봉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 말도 못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군가는 억지로 웃었고 누군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취업 준비 중인 아들을 둔 어머니는 얼굴이 굳어버렸습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가슴이 답답했고 며칠 동안 그 모임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신 적 있으십니까? 혹은 반대로 나 자신이 그런 말을 한 뒤 왠지 자리가 어색해졌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50대, 60대, 70대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인생에서 많은 것을 일구어 왔습니다. 자식을 키우고 집 한 채 마련하고 노후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고되었는지는 당사자만 압니다. 그러니 기쁜 일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나누고 싶어지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 오히려 평생 쌓아온 관계를 한순간에 허물어뜨리는 분기점이 되기도 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말은 뱉기 전에는 내 것이고 뱉은 후에는 남의 것이다. 그 말이 상대의 마음속에서 어떤 씨앗을 심을지는 내가 결코 통제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 말 한마디가 관계를 어떻게 바꾸는지를 살피고 노년의 품격을 지키는 대화의 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자리를 편하게 하시고 잠시 이 이야기 속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통장을 펼쳐 보이는 순간 관계에 벽이 생깁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는 것은 분명 감사한 일입니다. 수십 년간 허리띠를 졸라매고 아낀 결과일 수도 있고 사업이 잘 풀린 덕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유를 입으로 꺼내는 순간부터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우리 연금이 한 달에 얼마가 나오는지 알아? 통장 잔고가 이제 어느 정도는 됐어. 노후 걱정은 없어. 이 말이 자신에게는 안도감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에게는 전혀 다른 소리로 들립니다. 함께 앉아있는 그 자리에 남편을 먼저 보낸 뒤 혼자 근근히 살아가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수입이 뚝 끊겨 밤마다 걱정을 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그 말은 따뜻한 나눔이 아니라 차가운 비교가 됩니다. 일본의 전국시대 말기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 천하를 통일하였습니다. 그가 권력의 정점에 올랐을 때 자신이 가진 황금 다시를 귀족과 신하들에게 공개하며 과시하였습니다. 당장은 그들이 감탄하는 듯 보였지만 가슴 속에 심어진 것은 감탄이 아니라 질투와 반감이었습니다. 훗날 그의 유산은 스스로 쌓은 과시의 무게에 짓눌려 무너졌습니다. 돈은 자랑할수록 멀어집니다. 지갑을 열어 보이면 사람이 모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마음이 떠납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 중에 이런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저는 65살입니다. 친한 친구들과 카톡 단체방을 하나 운영하는데 한 친구가 자꾸 투자 수익 이야기를 올립니다. 부동산으로 얼마 벌었다, 주식으로 얼마 건졌다. 처음에는 부럽다고 댓글을 달았는데 이제는 그 글만 올라오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 친구가 나쁜 사람은 아닌데 자꾸 멀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감각이 맞습니다. 그 친구는 나쁜 사람이 아니지만 말하는 방식이 관계를 서서히 갉아먹고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에서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재물을 드러내는 자는 스스로 도적을 부르는 것이요. 재물을 숨기는 자는 스스로 덕을 쌓는 것이다. 물질적 여유는 조용히 간직할 때 진정한 힘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식의 영광은 자식의 것입니다. 부모로서 자식이 잘 되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쁨이 옵니다. 이 마음은 누구도 탓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 헌신의 결실이니까요. 그러나 그 기쁨을 입 밖에 꺼내는 방식이 문제가 됩니다. 우리 아이가 이번에 판검사 됐어. 우리 딸이 의사랑 결혼해. 우리 아들 연봉이 얼마야.
이 말들이 오가는 식탁 맞은편에 취업을 못해 집에서 방황하는 아들을 둔 아버지가 앉아있다면 그 식탁은 어떤 온도가 될까요? 조선 후기의 학자 연암 박지원은 열하일기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진정으로 배운 사람은 자기 자랑을 하지 않는다. 자랑은 곧 스스로의 부족함을 감추려는 몸짓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깊이 생각해 볼 지점이 있습니다. 자식의 성공이 진정으로 내 공로입니까? 물론 뒷바라지를 하셨습니다. 새벽밥을 지으셨고 학원비를 대셨고 병원을 데려다 주셨습니다. 그 헌신은 진짜입니다. 그러나 판사가 된 것은, 의사가 된 것은 결국 그 아이가 스스로 이겨낸 결과입니다. 역사 속 한 장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조선의 22대 임금 정조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억울한 죽음을 가슴에 품고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는 즉위 후 스스로를 사도세자의 아들이라 선언하며 자신의 정통성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정조가 위대한 군주로 역사에 남은 것은 아버지의 혈통 덕분이 아니었습니다. 규장각을 세우고 수원 화성을 쌓고 정약용 같은 인재를 발굴한 그 자신의 선택과 노력이었습니다. 부모는 씨앗을 심을 수 있지만 꽃을 피우는 것은 결국 그 식물 자신입니다. 시청자 사연을 하나 읽겠습니다. 저는 올해 69살입니다. 아들이 서울에서 잘 자리를 잡았습니다. 모임에 나갈 때마다 그 이야기가 절로 나오는데 한 번은 오랜 친구가 조용히 말하더군요. 야, 너 요즘 아들 얘기 너무 많이 한다. 그 말이 처음에는 서운했는데 생각해보니 제가 매번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친구에게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부끄러웠습니다.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친구분이 진짜 친구입니다.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관계를 지키려고 솔직하게 말해준 그 분이 진정한 벗입니다. 자식의 성공은 가슴 속에 깊이 간직하십시오. 그것은 훈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열매입니다. 열매는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익어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숫자를 말하는 순간 사람은 그 숫자가 됩니다. 우리 아파트가 몇 억 됐어. 작년에 땅을 샀는데 2배가 됐어. 주식이 올해만 얼마 올랐어. 이 말들이 모임 자리에 흘러들어오면 공기가 바뀝니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를 그 숫자와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얼마인가? 나는 그만큼 됐나? 왜 나는 저렇게 못했을까? 이 비교는 질투가 되고 질투는 거리감이 됩니다. 그렇게 관계가 식어갑니다. 중국 송나라의 재상 범중엄은 악양룩이라는 글에서 이런 구절을 남겼습니다. 천하의 근심을 먼저 근심하고 천하의 즐거움을 나중에 즐거워한다. 이 말은 단순한 희생의 미학이 아닙니다. 남보다 앞서 누리는 것을 스스로 경계하라는 삶의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자랑하는 행위는 시각적으로 이런 장면과 같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그늘 하나 없는 광장에서 어떤 사람이 냉수 한 통을 들고 사람들 앞에서 벌컥벌컥 마십니다. 그리고 아 시원하다고 소리칩니다. 그 주변 사람들은 시원함을 함께 나눈 것이 아니라 더위를 더 뜨겁게 느끼게 됩니다. 재산 자랑이 꼭 그렇습니다. 시청자 사연입니다. 저는 62살 여성입니다. 동창 모임에서 한 친구가 자기 아파트 시세 이야기를 꼭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들었는데 집 장만을 못한 저는 그 자리가 갈수록 불편해졌습니다. 모임을 빠지기 시작했고 이제는 연락도 잘 안 합니다. 그 친구가 나쁜 사람이 아닌데 자꾸 피하게 됩니다. 이 사연 속에 오늘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 친구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말의 힘을 아직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 시절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세상에 가진 것이 많을수록 더욱 낮은 곳에 자리를 잡아라. 높은 곳에 서 있는 자는 바람을 맞고 낮은 곳에 앉은 자는 바람을 피한다. 재산은 말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다루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높은 사람을 안다고 말하는 것은 자신이 낮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입니다. 나 그 사람 알아. 국회의원이랑 친해. 그 유명한 분이 나한테 전화 왔어.
이런 말들은 자신을 높이려는 의도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 말들은 자신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가치가 스스로에게서 나온다면 굳이 남의 이름을 빌릴 필요가 없습니다. 빌린다는 것 자체가 내 것이 없다는 신호입니다. 세계사 속에서 이 이치를 보여주는 인물이 있습니다. 16세기 영국의 탐험가 월터 롤리경입니다. 그는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의 총애를 받아 막강한 권세를 누렸습니다. 어디를 가든 여왕의 이름을 앞세웠고 그 후광으로 사람들을 압도했습니다. 그런데 여왕이 세상을 떠나자 그는 하루아침에 역적으로 몰려 런던탑에 갇혔습니다. 남의 이름에 기댄 위세는 그 이름이 사라지는 순간 함께 사라졌습니다.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군자는 사람의 지위를 보지 않고 사람의 그릇을 봅니다. 높은 자리의 이름을 자랑하는 자는 이미 자신의 그릇이 비어 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연을 하나 읽겠습니다. 저는 68살 남성입니다. 오랫동안 공직에 있다 보니 아는 사람이 많습니다. 모임에서 그 이야기를 꺼내면 처음에는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는데 어느 순간부터 표정이 바뀌더군요. 나중에 가까운 후배가 슬며시 말해줬습니다. 형님은 그 이야기 좀 줄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때 받은 충격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그 후배분의 한마디가 이분께는 큰 선물이었을 겁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들을 기회조차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고 그냥 하나둘씩 조용히 멀어집니다. 진정한 인맥은 자랑하지 않아도 빛이 납니다. 그것은 내 삶의 방식과 태도로 증명되는 것이지 입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5번째입니다. 은혜를 말하면 은혜가 아니라 상처가 됩니다. 이 자리에서 솔직히 여쭤봅니다.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자식들이 효자야. 생일 때마다 해외여행을 보내줘. 명절에 용돈을 얼마나 주는지 알아? 이 말을 하는 분은 감사한 마음을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자식과 연락이 뜸한 분이 있다면, 자식과 사이가 서먹한 분이 있다면 그 말은 어떤 칼처럼 박힙니다. 조선의 문인 윤선도는 유배와 벼슬을 반복하는 삶 속에서도 은혜를 입으면 조용히 갚고 말로 드러내지 않는 것이 사람의 도리라 하였습니다. 그의 어부사시사에는 자연 속에서 작은 것에 감사하는 내면의 소리가 가득합니다. 그것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감사가 아니라 자신의 가슴 속에서 피어나는 감사였습니다. 받은 복은 소리 없이 누리십시오. 그리고 그 복의 일부를 더 어려운 분께 흘려보내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사연을 읽겠습니다. 저는 71살 여성입니다. 자식들이 잘 챙겨줘서 감사한 마음에 친구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꺼낸 이후로 한 친구가 제 연락을 잘 받지 않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친구의 자식이 부모를 거의 찾아오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무심코 상처를 줬는지. 이 깨달음이 늦었다고 하지 마십시오. 깨달은 그 순간부터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말해야 합니까? 5가지 자랑을 하지 말라고 했으니 그럼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것이냐 하고 물으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아닙니다. 말하되 다르게 말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공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운이 좋았다. 주변 사람들 덕분이다. 라고 말해보십시오. 이 말 한마디가 듣는 이의 어깨를 가볍게 합니다. 조선의 임금 세종은 훈민정음을 반포한 뒤 이것은 지편전 학자들의 공이라며 자신의 이름을 뒤로 물렸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오히려 그를 더 위대하게 기억합니다. 공을 나누는 사람이 결국 더 큰 공을 얻게 됩니다. 둘째는 결과 대신 과정을 나누는 것입니다. 1등이라는 숫자 대신 요즘 이것을 배우는 게 즐겁더라. 이 나이에 이런 것을 해봐서 좋더라. 라고 말해보십시오. 그 말은 상대를 비교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숫자가 아니라 온기에 끌립니다. 셋째는 말 후에 반드시 상대를 향하는 것입니다. 내 이야기를 꺼냈다면 반드시 그 뒤에 당신은 요즘 어때요? 라는 말로 돌아오십시오. 이것이 대화의 균형입니다.
일방적으로 흘러가는 강물은 상대방을 쓸어가 버립니다. 왕복으로 흐르는 대화만이 두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습니다. 넷째는 숫자를 걷어내는 것입니다. 정확한 액수와 등수 대신 그냥저냥 지내기엔 충분해. 뭐 큰 불편 없이 살아라고 뭉뚱그려 표현하십시오. 숫자가 빠진 자리에 따뜻함이 들어옵니다. 다섯째는 작은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먹은 국밥이 맛있었다. 이 나이에 저 노래가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다. 산책하다 본 꽃이 예쁘더라. 이런 소소한 일상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이 어떤 성공 이야기보다 사람의 마음을 잇는 힘이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이 강진 유배지에서 남긴 기록들을 읽어보면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 절박한 환경 속에서도 그는 들판의 풀 이름을 기록하고 저녁 노을의 색을 묘사하고 마을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적었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라 눈앞의 소소한 것에서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그것이 그를 18년의 유배를 버티게 한 힘이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지을 시간입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를 통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 하나입니다. 우리가 평생 쌓아온 것들은 충분히 값진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입으로 증명하려 할 때 오히려 그 가치가 줄어듭니다. 진짜 보석은 진열하지 않아도 빛납니다. 오래된 금은 조용히 두어도 그 무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그렇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이미 빛나고 있습니다. 노년의 행복은 남에게 부러움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곁에 있는 사람이 편안하게 숨 쉬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풍요입니다. 구체적인 다짐을 3가지로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모임 자리에서 내가 말하는 시간과 상대의 말을 듣는 시간을 절반씩 나눠보십시오. 그 균형 하나만으로도 관계의 온도가 달라집니다. 좋은 소식이 있을 때 말을 꺼내기 전에 3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이 상대의 가슴에 어떻게 닿을 것인가. 그 3번의 멈춤이 수십 년의 관계를 지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오늘 이렇게 한마디 건네보십시오. 요즘 어때요? 잘 지내고 있어요? 이 한마디가 상대에게 당신을 기억하게 만드는 가장 강한 말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는 말하기 전에 침묵하고 침묵한 뒤에 말한다. 그 침묵이 말을 더 깊게 만들고 더 오래 남게 만든다. 오늘 이 자리에서 들으신 이야기가 내일 아침의 대화 한마디를 조금 달라지게 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관계는 여러분의 말 한마디만큼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말하지 않는 것도 말입니다. 침묵도 언어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때로는 세상에서 가장 품격 있는 말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지혜의 미학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지혜가 되는 소중한 한마디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세요.